안녕하십니까.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과 함께하는 에너지 연수, 미래세대 에너지 교육을 위하여 진행을 맡은 신영일입니다. 여러분은 에너지라고 하면 뭐가 먼저 떠오르십니까? 어떤 사람들은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영양분을 생각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편리한 가전제품을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전기를 떠올리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들은 거대한 공장을 움직이는 불덩어리를 떠올리기도 합니다. 어느 쪽이든 사람들은 에너지가 우리 사회를 움직이는 원동력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죠. 그런데 에너지라는 단어가 괜히 어려운 전문 용어처럼 보이기 때문인지, 또는 에너지라고 하면 이 역사와 사회를 움직이는 거대한 시스템인지 몰라도 에너지가 나의 삶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는 체감하기 쉽지 않습니다. 과학적으로 에너지는 흔히 변화를 일으키는 요인으로 정의합니다. 에너지가 있어야 물리적 변화든 화학적 변화든 세상의 모든 변화가 일어난다는 얘기죠. 에너지가 없다면 모든 것이 처음 그대로 남아있는 죽은 세상이 될 겁니다. 그래서 생명활동이든 일상생활이든 경제활동이든 에너지가 없다면 불가능합니다. 우리의 일상은 에너지 없이는 존재할 수 없기에 우리가 에너지를 제대로 이해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설명이 부족하겠죠. 우리는 공기와 물 없이 살 수 없습니다. 그러나 공기와 물의 물리적, 화학적 성질을 반드시 이해해야 한다는 건 아니죠. 사람의 일생과 비교해보면 우리가 사는 곳의 공기와 물 환경이 갑자기 크게 변하는 일은 없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에너지는 다릅니다. 에너지는 삶에 꼭 필요한 다른 요소에 비해서 무척이나 빠르게 변화합니다. 에너지의 변화에 따라서 우리 생활이 변하기도 하고 우리 생활이 에너지에 영향을 주기도 하죠. 조금 과장해서 말하면 에너지와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적응해가는 과정이 우리의 삶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우리가 에너지를 이해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에너지가 실제로 우리의 삶을 어떻게 바꾸는지 역사 속의 사례와 지금의 환경을 살펴보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방문할 첫 번째 장소는 약 200년 전의 영국 런던입니다. 에너지원은 사회를 어떻게 바꾸는가? 역사학자들은 지금의 세계를 만든 사건 중에 하나로 산업혁명을 꼽습니다. 워낙 큰 영향을 준 사건이라서 산업혁명이 무엇이고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는 많은 사람들에게 상식처럼 여겨지기도 하죠. 흔히 산업혁명을 이 사람의 손으로 하던 일을 기계에게 맡기면서 생산력이 폭발적으로 성장한 계기라고 이해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산업혁명을 통해서 에너지원이 사회를 어떻게 바꾸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증기기관과 같은 기계가 발명되어 거대한 공장에서 값싸게 물건들을 만들어낸 결과 막대한 재화가 쌓였고, 이처럼 쌓인 재화를 소비하느라 식민지를 경영해서 제국주의 시대가 열렸다고 이해하죠. 이 과정에서 석탄을 이용한 화력이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나 산업혁명은 흔히 이해하는 것처럼 갑자기 나타난 혁명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석탄을 갑자기 산업혁명 시대부터 사용하기 시작한 것도 아니죠. 역사학자들은 세상 모든 일이 그렇듯 산업혁명과 에너지원도 서서히 변화해 왔다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18세기까지만 해도 석탄은 그리 인기 있는 에너지원이 아니었습니다. 현대식으로 가공하지 않은 석탄은 불순물이 많아서 매연이 심하고, 나무처럼 어디에서나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라서 멀리까지 옮겨야만 했으니까요. 그래서 고대 그리스와 로마 시대에도 기록이 남아있을 만큼 오랫동안 사용했으면서도 산업혁명 이전까지 석탄은 석탄이 많이 나는 곳에서 쓰기에 불편하지만 나무보다 저렴하게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원 정도로 여겨졌습니다. 18세기 영국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영국에서는 산업혁명에 훨씬 앞선 16세기부터 큰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영국에서는 16세기 농업혁명이 일어나 농업 생산성이 빠르게 향상됐습니다. 자연히 농장의 수익성이 높아지고 일부 부유해진 농민과 지주들이 농장을 사들이면서 자본 집중이 일어나죠. 한마디로 부익부 빈익빈 현상입니다.
땅을 판 농민은 소작농 또는 농장 노동자가 되어 생계를 이어가지만 많은 땅을 갖게 된 지주들은 더 나은 수입을 위해 적은 인력으로도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목축업에 투자합니다. 이 과정에서 일거리를 잃은 농민들은 생계를 위해 도시로 몰려들었죠. 농사 지을 땅이 없어진 농민들이 도시에 몰려들자 이들은 일을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침 도시에는 일할 사람들이 많이 필요했습니다. 당시에는 수입은 줄이고 수출은 늘려서 돈을 많이 모아야 국가가 강해진다는 중상주의에 따라 국가가 운영됐기에 도시의 공장에서 수출할 물건을 최대한 많이 만들어야 했으니까요. 자연히 런던이나 리버풀처럼 큰 도시에는 더 많은 공장과 더 많은 노동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당시 이러한 대도시의 고민거리는 난방연료 문제였죠. 공장이야 사람의 힘으로 움직이면 된다지만 노동자들이 추운 겨울을 나려면 난방연료가 필요했으니까요. 도시에 사람이 많아지자 나무만으로는 난방 수요를 채우기가 불가능해졌습니다. 이미 그 이전부터 숲이 빠르게 사라져서 벌목을 엄격하게 금지하는 법안이 통과되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난방용으로 사용하기 시작한 것이 석탄입니다. 석탄은 나무보다 여러모로 불편한 연료입니다. 현대적인 가공을 거치지 않은 석탄은 태울 때 먼지와 가스가 무척이나 많이 나왔습니다. 영국에서도 석탄을 값싸게 얻을 수 있는 생산지나 나무로는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많은 사람들이 사는 런던 같은 대도시에서나 어쩔 수 없이 썼지 널리 사용되는 연료는 아니었죠. 그러나 도시에 인구가 몰리기 시작하자 석탄 수요는 급격히 늘어났죠. 그런데 석탄 생산이 늘어나자 새로운 문제가 생겼습니다. 바로 지하수입니다. 석탄은 생산량이 늘어날수록 더 깊이 채굴해야 하는데 섬나라인 영국에서는 갱도의 지하수가 쉽게 찼죠. 석탄 소비가 많지 않던 예전에야 사람의 힘으로 지하수를 퍼올렸지만 수요가 늘어나자 사람의 힘보다 효율적인 방법이 필요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개발된 것이 증기기관이었죠. 당시 영국에서 증기기관이 빠르게 보급된 이유는 증기기관이 자가 발전적인 기술이었기 때문입니다. 증기기관에는 탄광에서 바로 공급할 수 있는 석탄을 연료로 사용했는데 증기기관을 가동하면 채광 효율이 더 좋아지니 증기기관을 가동하는 비용도 더 낮아졌죠. 처음에는 탄광에서 물펌프를 가동하는 용도로 사용되던 증기기관은 효율이 개선되면서 방직기와 같은 공장의 생산 설비나 증기선과 같은 운송수단에도 사용됐습니다. 결국 증기기관을 사용하기 시작하면서 석탄이 주요 에너지원의 위치에 올라섰지만 한편으로는 그 석탄을 얻기 위해 증기기관이 발명된 것이죠. 산업혁명의 사례에서 보듯 에너지와 사회의 관계는 결코 일방향적이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도시에 모여든 사람들의 난방을 위해 석탄을 에너지원으로 선택할 수밖에 없었지만 석탄을 효율적으로 얻기 위해 석탄을 사용하는 증기기관을 발명해서 오히려 석탄 사용이 더 늘어난 것처럼 말이죠. 한편으로는 석탄이 주요 에너지원으로 사용되기까지는 16세기, 어쩌면 그 이전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긴 시간 동안의 변화 과정이 있었다는 사실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증기기관이 등장해서 단번에 석탄이 가장 중요한 에너지원의 자리에 오른 것이 아니라 시대와 지역에 따라 다양한 모습을 지니던 에너지원이 환경과 사회의 변화에 따라 적응해온 셈입니다. 외교와 안보는 에너지 산업을 어떻게 바꾸는가? 우리는 산업혁명 과정을 통해서 사람들의 생활과 에너지가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서서히 변화해 왔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자연과 사회적 환경뿐만 아니라 정치적 요인이 에너지에 영향을 주기도 하죠. 많은 나라에서 에너지 정책을 국가 정책으로 다루는 이유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정치와 외교는 에너지에 어떤 영향을 줬을까요? 2022년 2월 24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국경을 넘어 침공했습니다. 2014년부터 진행된 돈바스 전쟁의 연장선상에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주도권을 확립하기 위해 무력 행동에 나선 것입니다. 개전 초기만 해도 많은 사람들은 러시아가 어렵지 않게 목표를 이룰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국력 차이가 무척이나 컸으니까요. 그러나 우크라이나가 초기의 위기를 극복하고 방어에 성공하면서 전쟁은 길어졌습니다. 오히려 9월에는 우크라이나가 선전을 거듭하며 러시아를 몰아내기 시작했죠. 이에 따라 여러 나라들의 셈도 복잡해졌습니다. 사실 이 전쟁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오랜 앙금이 터져나온 민족 전쟁이기도 하지만 유럽의 에너지 사정이 깊숙이 개입된 에너지 전쟁이기도 합니다. 러시아가 유럽의 에너지 공급에서 차지하는 위상 때문이죠. 소련이 무너지고 독일이 통일된 이후 21세기 들어 발칸반도에서의 위기도 어느 정도 안정을 찾자 유럽에서는 군사적인 충돌의 가능성이 크게 낮아졌습니다. 특히 냉전 시절 공산권의 공세를 전면에서 방어해야 하는 독일로서는 막대한 국방비 부담을 털어낼 수 있었죠. 그러나 소련의 후신인 러시아는 여전히 믿기 어려운 상대였습니다. 사실상의 독재 국가인 러시아의 행보는 보통의 민주국가와 다르게 예측하기 힘들었으니까요. 그래서 제시된 아이디어가 경제적 의존 관계를 높이는 것이었습니다. 국가 간 관계는 경제적으로 의존하는 부분이 많을수록 무력 충돌의 위험이 줄어든다고 합니다. 서로가 경제적으로 필요하기에 전쟁으로 어느 한 국가가 쇠락하면 다른 쪽도 경제적 혼란을 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세계화의 논리도 바로 이러한 경제적인 상호 의존 관계가 평화를 보장한다는 것이었죠. 그래서 유럽연합을 실질적으로 이끄는 독일을 중심으로 유럽연합이 러시아의 자원에 대한 고객이 됨으로써 유럽과 러시아가 동반자 관계를 형성하자는 발상이 힘을 얻습니다.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석탄 화력을 줄여야 하니 러시아의 천연가스를 활용해 석탄 사용을 줄이는 한편 러시아를 유럽의 경제 공동체에 끌어들여 평화를 보장한다는 개념이죠. 독일이 재생에너지 개발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었던데도 러시아에서 도입하는 가스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석탄보다 탄소 배출량이 적은 천연가스를 풍부하게 공급받을 수 있었기에 원자력과 같은 대체 에너지원을 제한하고도 재생에너지의 불확실성을 감수할 수 있었죠. 그러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전문가들은 러시아는 천연가스를 공급하는 한 유럽연합의 맹주인 독일이 섣불리 러시아와 대립하지는 않으리라고 예측했을 것이라고 합니다. 독일을 비롯한 여러 유럽 국가들이 러시아산 가스를 주요 에너지원 중 하나로 사용하는 상황에서 러시아가 가스를 공급하지 않으면 산업과 사회 전반에 큰 혼란이 일어날 것이 분명하니까요. 그런데 전쟁이 길어지면서 유럽연합 국가들과 러시아의 갈등은 깊어졌습니다. 러시아의 침공 구실 중 우크라이나가 미국과 유럽의 군사동맹인 나토에 가입하려고 하자 이것이 러시아의 위협이 된다는 것이었으니 갈등은 시간 문제였다는 의견도 있죠. 명분이 부족한 러시아의 침공에 대해 서방 국가들은 러시아에 경제 제재를 가하는 한편 러시아의 전쟁 범죄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러시아는 러시아대로 우크라이나 편을 드는 유럽연합에 반발해서 천연가스 공급을 크게 줄였죠. 일부 전문가는 러시아가 겨울까지 전쟁을 끌어서 난방 수요로 인해 유럽 국가들이 가스난을 겪기를 기다리는 것 아니냐고 진단하기도 했습니다. 천연가스 자원이 국제정치의 연장선이자 분쟁의 도구로 활용된 것입니다. 러시아의 실책이 거듭되자 러시아에 대한 여론이 악화된 유럽의 국가들은 결단을 내려야 했습니다. 천연가스 수입처를 바꾸고 가스 발전을 원자력 발전으로 보완하는 한편 신재생 에너지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에 대한 의존도는 낮추려는 목적이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에너지와 국제 정치의 관계를 잘 보여줍니다. 러시아가 거리낌 없이 침공을 결정한 데는 독일을 비롯한 유럽의 주요 국가들이 러시아에 에너지를 의존한다는 현실이 있었습니다. 에너지 자원을 지렛대 삼아 우크라이나와의 갈등을 해결하려고 한 것입니다. 역으로 러시아와의 관계 악화는 유럽연합이 주요 에너지원을 제고하는 결정을 하게 했습니다. 결국 러시아와 유럽의 관계는 가스라는 에너지원으로 맺어진 자원 외교 관계였던 셈이죠. 이처럼 에너지 자원이 외교의 지렛대로 사용되는 모습은 에너지가 국가 안보에서 왜 중요한지 잘 보여줍니다.
에너지에 정답은 있는가? 에너지원은 우리 사회를 바꾸기도 하고 사회의 변화가 에너지원을 변화시키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정치나 외교 같은 인간의 활동 역시 에너지원에 큰 영향을 주죠. 이처럼 인간의 삶과 활동에 큰 영향을 주는 만큼 에너지원은 신중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에너지원을 사용해야 더 좋은 환경을 이끌어낼 수 있을까요? 어떤 상황에서 어떤 에너지원을 사용해야 하는지 정답이 있을까요? 자, 이번에는 동아시아의 과거에서 시사점을 찾아보겠습니다. 중국의 통일제국인 송나라는 흔히 금나라와 원나라에 무너져 내린 나약한 국가로 오해받곤 합니다. 그러나 당대 세계사를 보면 유럽과 중동까지 통틀어도 송나라의 위상은 무척이나 높았습니다. 앵거스 매디슨과 같은 학자들은 송나라가 당시 세계 GDP의 23%나 차지한다고 계산하기도 했죠. 기록에 남아있는 송나라의 사회상은 놀랍습니다. 유럽이 여전히 장원으로 쪼개져서 제대로 된 경제가 발전하지 못하던 11세기에 이미 상업이 발달해서 동아시아 전역에서 통용되는 국제 화폐 경제를 구축했고 근대적인 회계 방식인 복식부기가 자리 잡았을 정도입니다. 산업도 다양하게 발달했습니다. 찻집과 음식점이 급증하면서 공연이나 배달 서비스처럼 부가적인 마케팅 기법이 발달하는가 하면 각종 예식이나 행사를 대행해주는 서비스도 성행했습니다. 상업이 발달한 만큼 상품 생산 기술도 발전해서 당대의 사료에는 물의 힘으로 천을 짜는 기계인 수력 방적기가 설명되어 있기도 합니다. 특히 카이펑과 같은 대도시에서는 석탄을 가정 난방과 조리용으로 사용하기 시작했죠. 중국 음식이 강한 화력에 빠르게 조리하는 방식으로 자리 잡은 것도 송나라 때였습니다. 석탄으로 강한 화력을 낼 수 있었으니까요. 이쯤 되면 11세기의 송나라 사회상이 18세기 영국과 닮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중국을 중심으로 자본주의 맹아론이 나오기도 했어요. 송나라 시대에 이미 산업혁명의 조건이 갖춰질 만큼 발전했다는 이론이죠. 그렇다면 왜 송나라 때의 발전상이 영국에서처럼 산업혁명으로 발전하지 않았을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석탄을 난방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송대의 경제성장 배경에는 강남 지역의 개발이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양쯔강 이남의 더운 지역을 개발하면서 아열대성 작물인 쌀을 본격적으로 대량 재배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쌀은 밀과 같은 다른 작물에 비해 에너지 밀도가 높은 데다 아열대 지방에서는 이모작이 가능해서 생산력도 높죠. 그래서 역사 내내 쌀 문화권은 밀 문화권보다 인구 밀도가 높았다고 합니다. 송나라는 5대 십국 시절의 혼란기를 마무리하고 대륙을 재통일한 나라입니다. 당시의 혼란상이 이전의 진나라와 수나라 사이의 남북조 시대만큼 극심하지는 않아서 왕조가 바뀌어도 사회는 비교적 안정을 유지했다고는 하지만 큰 발전이 이루어지기는 어려운 환경이었죠. 게다가 오랜 전란으로 인해 고대 이래 중국 대륙의 중심지였던 화북 지역의 농업 생산력이 크게 악화되었습니다. 그러던 것이 5대 십국 시대 남조가 시작한 강남 개발 사업이 송대의 본 궤도에 오르면서 쌀 생산량이 급증한 결과 인구가 가파르게 늘어났습니다. 농업 생산력과 인구가 동시에 늘어나면서 그리고 정치와 인구 중심지인 화북 지역과 농업 중심지인 강남 지역을 연결하면서 상업이 발달했죠. 송대의 발전상은 이처럼 쌀과 인구가 동반 성장하면서 일어난 현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쌀의 인구 부양력이 좋은 것이 오히려 산업 발전을 가로막은 측면이 있습니다. 밀 문화권인 유럽은 인구가 증가하는 데 제약이 있는 데다 전쟁이 수시로 일어났기에 근대 이전에는 인력이 부족한 편이었죠. 반면 송나라 때 확립된 쌀 중심의 경제는 많은 인구를 부양해서 인력을 풍부하게 공급할 수 있었습니다. 산업혁명 시기의 영국에서는 갱도에서 물을 퍼낼 노동력이 부족해서 증기기관을 개발했다는 점을 생각해보세요. 송나라의 석탄 광산은 영국의 광산처럼 물이 빠르게 차오르지도 않았던 데다 노동력이 풍부해서 굳이 기계를 개발할 필요성이 없었습니다.
산업혁명기 영국에서 증기기관의 연료로 석탄을 사용한 이유도 석탄 광산에서 쓸 거라 편의상 광산에 널린 연료를 사용했기 때문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송나라 때는 굳이 증기기관과 같은 복잡한 기계를 새로 만들어 설치할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늘어나는 인구로 석탄 수요도 급증했는데 말이죠. 그래서 오늘날에는 학자들이 송나라에서 산업혁명이 일어나지 않은 것이 당연하다는데 동의하는 편입니다. 애초에 자본주의 맹하로는 단지 송나라 때의 석탄 소비량과 이산화탄소 배출량만 보고 세운 가설에 지나지 않습니다. 분명 석탄을 많이 쓰고 철 생산량도 600여 년 후에 유럽 국가에 맞먹을 만큼 많기는 했지만 이는 인구가 많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송나라의 사례는 어떤 에너지원을 얼마나 쓰느냐 이상으로 에너지원을 어디에 사용하는지가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19세기 영국에서 석탄 사용량 증가는 공장과 같은 산업 부문이 이끌었습니다. 반면 11세기 송나라에서 석탄 사용량 증가는 난방과 같은 주거 부문이 이끌었습니다. 물론 석탄은 송대 이후 몽골의 침입과 같은 극심한 혼란기를 거치면서 꾸준하게 연료로 사용됐습니다. 다만 이는 나무나 수초로는 수많은 인구가 사용하는 연료 수요를 따라잡기 어려웠기 때문이지 석탄이 산업의 핵심 에너지원이었기 때문은 아닙니다. 흔히 에너지와 산업 사이에는 필연적으로 연결되는 대응관계가 있는 것처럼 여겨지곤 합니다. 석유는 자동차, 석탄은 제철 산업, 가스는 난방과 같은 식으로요. 그러나 송나라와 영국에 비교해서 보듯 에너지는 산업에 영향을 주기는 하지만 어느 한쪽이 다른 쪽을 결정하는 관계가 아닙니다. 에너지 구성에는 정답이란 없는 셈이죠. 에너지는 이처럼 시대에 따라 환경에 따라 달라지면서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줍니다. 따라서 에너지를 이해하면 현재 우리의 생활이 왜 이렇게 변해왔는지 또 앞으로 역사는 어떤 방향으로 향할지 내다볼 수 있습니다. 다만 에너지원과 산업, 사회가 복잡한 관계를 이루어 정답을 찾기 어려운 만큼 이 미래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는 에너지에 대한 깊은 이해가 필요하죠. 그렇다면 오늘날을 사는 우리는 에너지를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그리고 미래에 어떤 생활을 준비해야 할까요?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